아무리 젊을 때 잘 살아왔더라도 나이 들어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살아온 만큼 더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점점 작아지고 위축되는 자신을 느끼게 되죠. 예전에는 나도 한 집안의 중심이었고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불편을 주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눈치가 보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워지는 날들이 계속되면 나도 이제 늙었구나 싶은 거죠. 저는 올해 74이고 전라남도의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고 그분들의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그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어떤 노년이 행복한지, 어떤 노년이 외로운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 차례가 되니 이론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긴 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해 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자주 병원에 드나들었는데 결국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먼저 떠났어요. 병간호를 하던 마지막 몇 달은 제가 손을 꼭 잡고 있어야 잠들 수 있었고 숨이 가빠지는 날은 새벽에도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곤 했죠. 그래서인지 보내고 나서 허탈함이 너무 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부엌에서 들리던 기침 소리가 환청처럼 남아 있었고 텅 빈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는 건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남편을 보내고 저는 진짜 혼자가 되었고 그때부터의 시간이 사실은 저를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엔 정신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혼자 사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문득문득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고 자주 가던 시장 골목도 낯설어졌고 저녁에 불 꺼진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야 하니까 나름의 일상을 만들어갔죠.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작은 화분을 기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고 저는 혼자 사는 법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몸이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다리에 힘이 풀렸고 작년에는 결국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까지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무리하면 안 됩니다. 하셨고 저는 점점 움직이는 게 두려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어요. 세면대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는데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들이 무서웠어요. 만약 내가 여기서 넘어졌다면 누가 날 발견했을까? 얼마나 지나야 알게 될까?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이 확 밀려왔고 그날 이후로는 잠들기 전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딸아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안전하고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잖아.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마음이 쉽게 따라가진 않았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내 삶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느낌이 들었거든요. 혼자서 지내는 것도 힘들지만 요양원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저한테는 큰 부담이었어요. 몇 년 전 요양원에 들어갔던 친구가 있었는데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본 그녀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느낌. 그런 절망감이 저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딸이 한 달만 서울에서 지내보자. 하고 말했을 때 저는 한 번쯤 시도해보자고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요. 짐은 간단히 쌌습니다.
오래 살 것도 아니고 그저 잠시 머무는 거라 최소한의 물건만 챙겼죠. 서울 딸 집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편안함보다 조심스러움이었습니다. 딸 부부와 손주가 있는 집에서 저는 한참 전에 퇴직한 손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냉장고를 열 때도 괜히 눈치를 받고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도 물소리가 클까봐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식사할 때도 내가 이 집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있기엔 어딘가 어색했어요. 딸은 잘해주려 했지만 저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편해지지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딸 부부의 대화에서 제가 짐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도 할머니가 자꾸 말을 걸어서 공부에 집중을 못 한다고 했고, 사위는 집에 와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어요. 어느 날 반복도를 지나가는데 둘이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요양원 얘기는 언제 꺼낼 거야? 아무래도 혼자 계시긴 위험하잖아. 그래도 지금 얘기하면 상처받으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름 최선을 다해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도 그게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결국 저는 딸에게 말했죠. 나 전남 집으로 돌아갈래. 딸은 놀랐지만 저는 더 머물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보름 만에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의 공기가 저를 감싸 안는 것 같았어요. 혼자 지내는 게 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습니다. 만약 또 아프면 어떻게 하지? 또 미끄러지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의 권유로 간병인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낳았어요. 간병인은 생활 방식이 저와 너무 달랐고 말투 하나하나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하는데 텔레비전 소리를 키우고 전화 통화도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게다가 사생활이 없어지는 느낌도 컸어요. 친구가 놀러와도 간병인이 계속 옆에 있으니 예전처럼 속 깊은 얘기를 나누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간병인 한 분을 쓰는데 월 45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제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 적금까지 손대야 했습니다. 매달 은행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이 나왔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몇 년 안에 가진 걸 다 잃게 되겠구나. 요양원은 더 비쌌고 딸 집은 불편했고 간병인도 방법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주민센터에서 한 장의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삶. 그 문구가 제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포스터에 적힌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삶. 그렇게 짧은 말이 어쩌면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말 같았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주민센터에 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전라남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고령자 공동체 주거 프로그램이라고 하더군요. 간단하게 말해 어르신들이 각자 자기 방에서 살면서도 1층에 있는 공동식당이나 휴게실 같은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식사나 청소 같은 기본적인 생활 지원은 있고 응급 상황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 지원사도 상주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게 불편하진 않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으니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건 요양원이 아니에요. 각자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면서도 외로울 땐 복도만 걸어 나오시면 돼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괜히 가슴 한쪽이 찡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무서웠던 제 집, 그 집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떠오른 거죠. 바로 다음 날 저는 안내받은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엔 제 또래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앉아 계셨어요. 다들 낯선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닮아 있었어요. 혼자 사는 고단함, 자식에게 말 못할 외로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직접 꾸리고 싶은 그 마음 말이에요. 설명을 맡은 복지 담당 공무원이 또박또박 말을 이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는 함께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독립성과 사생활은 충분히 보장됩니다. 브로셔를 넘기다 눈에 띄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1,500만 원 정도, 월 임대료는 10여만 원대, 식사와 관리비를 포함해도 전체 생활비가 월 30만 원 선이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 비용이 매달 400만 원이 넘었고, 요양원은 기본만 해도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죠. 이곳은 그에 비하면 믿기 힘든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더 마음이 끌린 건 스크린 속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입주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체념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다들 활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치 제 삶을 오래전에 봤던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시절의 풍경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직접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자리한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건물 외벽은 밝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창문마다 화분이 놓여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 정겨웠습니다. 현관문을 지나 로비에 들어서자 따뜻한 향기가 났어요. 공공건물 특유의 차가움이 없었어요. 1층엔 식당과 휴게실, 작은 도서관이 있고 2층부터 5층까지가 1인 주거 공간이었어요. 한 방을 보여주겠다고 안내한 분이 문을 열어주는데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방 안엔 창문이 크게 나 있어 햇살이 가득 들고 싱크대와 전자레인지, 책상과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화장실엔 안전 손잡이가 설치돼 있어 마음이 놓였고요. 여기서 살면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질 걱정은 덜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큰 불안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분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반가워요. 저는 옆방에 사는 김영자예요. 환한 미소를 짓는 그 얼굴이 어쩐지 믿음직스러웠어요. 혼자 살면서 생기는 불안이라는 건 어떤 장비나 서비스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눈인사를 건네는 이웃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덜 무겁다는 걸 저는 오래전에 알게 됐습니다. 입주를 결정하는데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제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사람의 짐이란 다 비슷한 법이죠. 아끼는 찻잔 몇 개, 남편과 찍은 사진 액자 하나, 그리고 젊을 때 읽었던 책 몇 권. 전부 포장해 박스 몇 개로 줄이고 가장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들어왔습니다. 처음 방에 들어섰을 때 그 고요한 공기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낯선 공간인데도 왠지 내 방 같았어요. 문을 닫고 앉아 있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도 건너 누군가 물 끓이는 소리,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저녁 즈음엔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게 바로 제가 필요로 했던 소리들이었어요. 너무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나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소리들. 며칠 뒤엔 커뮤니티 매니저라는 분이 찾아와 안내를 해주셨어요. 프로그램 참여는 자유고 활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맞는 이웃이 생기면 함께 식사도 하고 산책도 나가고 서로의 약도 챙겨주고 그렇게 조금씩 연결된다고 했어요. 어쩌면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그토록 만들고 싶었던 삶이 여기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짐을 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곳이라면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저녁 입주자 몇 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정을 담아 직접 끓인 된장국을 가져왔고 또 누군가는 집에서 담근 김치를 꺼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는 시간 동안 저는 웃음을 참 많이 지었습니다. 누구도 제게 뭘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하고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사회복지사로 일할 땐 늘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삶이라는 건 그렇게 돌고 도는 모양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문 너머로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긴 시끄러운 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진 시골도 아니에요. 혼자 살아야만 했던 그 고요한 집에서와는 다르게 조용하지만 외롭지 않은 공간. 무언가가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이 균형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삶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곳이 바로 제가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요. 입주하고 한두 달이 지나면서 제 일상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방에만 머무는 날이 많았어요.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고 낯선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는 왠지 모르게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마음만 조금 열면 그 틈으로 따뜻한 손들이 다가와요. 이곳의 이웃들은 참정이 많고 조심성도 깊었습니다. 무턱대고 다가오는 법이 없었고 필요한 순간엔 꼭 곁에 있어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새벽 기온이 많이 내려간 날이었는데 김영자 어르신이 복도에서 제게 말하셨어요. 방에 너무 혼자 있지 말고 오늘 도서관에서 차 마시는 모임 있는데 내려와 봐요. 따뜻한 대추차 끓였어요. 그날 용기를 내어 도서관에 내려가 봤습니다. 아담한 공간에 이웃 몇 분이 모여 앉아 계셨고 웃음소리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서로의 소소한 이야기를 듣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군요. 누군가는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고 또 누군가는 손주와의 영상통화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누구 하나 남의 말을 끊지 않았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시절 이야기, 남편과 함께 살았던 작은 마을 이야기, 처음 혼자 된 날 느꼈던 막막함까지 누군가 말했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참 편안하네요.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그 말이 제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2번 공동 휴게실에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맡게 됐습니다. 이름을 거창하게 붙인 건 아니고 그냥 편하게 차 마시며 얘기 나누는 모임이에요. 하지만 이 모임을 통해 많은 분들이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거의 없던 분이 먼저 질문을 하기도 했고 예전에는 늘 혼자만 계시던 분이 함께 식사를 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살면서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은 건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도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다시 나다운 삶을 찾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1층 식당으로 내려가 이웃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때로는 조용히 방 안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 텃밭에서 채소를 심으며 흙 냄새를 맡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선택해서 한다는 점이었어요. 누가 대신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 시간과 내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일상.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혼자 지낼 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 민준이가 놀러 왔어요. 휴게실에 있는 노래방 기계를 보고는 신나서 뛰어다니더군요. 다른 어르신들과도 금세 친해졌어요. 김영자 어르신은 민준이에게 직접 구운 쿠키를 건네셨고, 박종만 어르신은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한쪽에서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곳이 단지 노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이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다음 방학 때 또 올게요. 민준이 말에 저는 대답했죠. 그래, 여긴 할머니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곳이란다. 그날 밤 딸에게도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걱정 안 해도 돼. 엄마가 여기에 와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딸은 잠시 말이 없었고 이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처음엔 엄마가 왜 요양원도 싫고 간병인도 거절하셨는지 이해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엄마한테 필요한 건 돌봄이 아니라 삶이었구나.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말은 적었지만 그날 우리 마음엔 긴 세월 동안 쌓였던 오해와 거리감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사회복지사로 살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나로서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삶의 무게는 여전히 가볍지 않지만 함께 나눌 누군가가 있고 그 하루를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삶, 바로 그 말처럼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식에게 민폐가 될까봐, 요양원이 답답하게 느껴질까봐, 또는 비용이 두려워서 노후가 걱정되는 분들.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예요. 돌봄만이 노년의 해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건 내 공간, 내 시간, 그리고 내 목소리가 살아있는 삶이니까요.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다고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진 모르지만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누리며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나의 현재를 또는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셨다면 아래에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누구보다 당신의 삶이 앞으로도 당신답게 빛나길 바랍니다.